자, 중국 열병식 때문에 지금 무기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이 중국에서 새로 선보이는 무기들, 미국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떤지, 과연 중국과 미국의 군사력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저희가 그래픽 또 영상 많이 준비했습니다.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와 함께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언론의 극우적인 모습, 반성이 없는 극우적인 모습까지 오늘 저희가 이번 소식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인균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요즘 많이 바쁘실 텐데 열병식까지는 계속 이렇게 출연이 많으실 것 같은데 중국의 이 첨단 신무기들 저희가 이제 그동안 자세히 소개는 해드리긴 했는데 무기별로 저희가 오늘 어떤 성능을 가진지 구체적으로 그래픽과 영상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네. 예, 주력 무기가 뭔지 일단 주력 무기들이 어떤 게 있는지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그 열병식이 G2로서 예. 미국과 이제 제대로 한번 그 경쟁을 군사적으로 경쟁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표현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 따라서 아마도 이번 그 열병식에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무기들 예. 이것을 가장 크게 홍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국을 공격한다. 그러면 일단 본토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네. 미국의 뭐 항공모함 이런 것도 항공모함도 공격해야 있을 될 것이고, 테고. 또 이제 지상에서 발사하는 ICBM도 있을 것이고 예.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LBM이라고 하죠. 네. 잠수함 발사 미사일 그리고 항공모함 뭐 이런 여러 가지 무기들이 있죠. 또 항공모함이 탑재되는 전투기들 예. 뭐 이런 여러 가지 무기들이 있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중점적으로 홍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 신무기들이 다 중국제 무기들이고 네. 더군다나 신무기 중에 새로 나오는 것들이 84% 생산이 맞습니다. 된다고요. 예. 이제 모든 것을 사실 뭐 자기네들이 다 설계한 것은 아니고 예. 거의 이제 상당수를 러시아로부터 들여와서 그것을 이제 독자적으로 다시 재생산 한 그런 무기들이 많고요. 예. 또 그러나 이제 러시아라 하더라도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이런 전략 무기들은 제공하지 않거든요. 네.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ICBM이나 SLBM 같은 이런 전략 핵 미사일들은 자기 독자적으로 다 만들었다고 봐야 돼요. 예. 전투기들은 상당 부분은 이제 러시아로부터 들여온 것이다. 이렇게 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살펴볼 게 둥펑 21D입니다. 둥펑. 네, 둥펑. 예, 어떤 무기인지 좀 그래픽과 함께 둥펑이란 설명해 것은 주시죠. 이제 DF, 동풍이란 말이죠. 네. 중국의 탄도미사일은 반드시 DF, 동풍이라는 이런 그 단대어를 붙이고요. 네. 21D라는 것이 바로 항공모함을 공격하는 겁니다. 미국의 가장 강력한 군사력이 바로 항공모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 항공모함이 이 중국을 에워싸서 봉쇄를 해버리면 안 되니까 네. 항공모함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만들었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마 10 정도의 속도로 날아가서 공격을 하는데 그러면은 왜 이게 이례적인가 하면은 마 10 정도로 날아가면서 항공모함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보통의 탄도미사일들은 그냥 고정된 표적을 공격하는 거예요. 네. 가만히 있는 표적을 공격하는 건데 항공모함은 계속 움직입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맞춘다는 것이지? 그러게요. 날라오면은 이쪽으로 날라올 것 같으니까 예측을 해서 피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유도가 돼야 되는데 마 10의 속도 그러면 시속 한 12,000km 되는데 그걸 도대체 어떻게 유도를 한다는 것이지? 예. 그래서 미국도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에 대한 대비는 해야 되겠죠. 네. 따라서 이제 미국은 이지스함에 SM-3라는 요격 미사일을 탑재를 해서 예. 항공모함을 호위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이 SM-3도 한 마 10 정도의 속도가 나와요. 그래서 여격 성공률은 한 90% 이상으로 지금 판단을 하는데 물론 이것도 항공모함을 공격해 본 적이 없고 저 SM-3도 실전에서 요격해 본 적이 없죠. 탄도미사일을 요격해 본 적은 없고 훈련상에서만 해봤기 때문에 사실은 창이 세냐 방패가 세냐는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붙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둥펑 21D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네. 자, 더 관심 있는 게 둥펑 41이죠. 네. 예, 이게 바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잖아요. 탄도미사일. 대륙간 예. 탄도미사일이라는 것은 아시아 대륙에서 아메리카 대륙, 네. 아시아 대륙에서 유럽 대륙 이렇게 대륙을 건너뛴다 하는 것이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새로 개발한 그 둥펑 41은 무려 15,000km를 비행을 합니다. 15,000km. 그러니까 뭐 중국 예. 어디에서 쏴도 뭐 워싱턴이나 뉴욕 이쪽까지 다 갈 수 있는 거죠. 동부 지역까지 다 가는데 예. 내려 꽂히면서 지금 CG에 나오지만은 탄두가 10개로 분리가 돼요. 예, 둘, 넷, 여섯, 여덟, 10개 맞네요. 10개로 예. 분리가 되는데 그 하나의 위력이 전부 다 또 250kton. 하나의 위력이 250kton. 예.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16배의 위력이 한 개가.
한 발이 날아가서 내려 꽂힐 때는 다시 10개로 분리가 되는 것이죠. 예. 이를테면 뉴욕 상공에서 워싱턴, 보스턴 뭐 이런 식으로 쫙 분리가, 필라델피아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어서 날아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그 하나하나가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16배짜리가 10개로 쪼개져 버리니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면 이 10개가 퍼지는 게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예를 들어 LA 한 개 떨어뜨리고 그건 안 뉴욕에 되죠. 떨어뜨리고 이렇게까지 그건 안 가능한 되죠. 건가요? 이제 대기권으로 들어와서 예. 쪼개지니까 뭐 수십 킬로 또는 멀어도 수백 킬로는 되지만 예. 뭐 그렇게 수천 킬로씩이나 떨어지지 않고요. 자, 그러면 네. 이 10개가 각각 하나하나가 다 목표물이 따로 정해지는 건가요? 따로 정해지죠. 그냥 거기서 그냥 임의적으로 퍼지는 게 아니라 임의적으로 퍼지는 것이 아니고 예. 목표물 어디를 갖다가 공격하게끔 세팅을 하죠. 10개가 다. 10개가 다. 아, 그러나 그렇군요. 상당히 먼 거리는 안 되고 예. 그 인근 지역의 이를테면 뭐 뉴욕 옆에 또 크게 멀지 않은 곳에 보스턴이 있으니까 예. 보스턴, 뉴욕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할 수가 있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우리가 이번에 지난 봄에 사드 많이 이렇게 논란이 됐었지 않습니까? 지상에다가 예. 이 사드를 배치해서 이제 이 뚱펑 41을 막을 이것도 요격 시스템이죠. 요격 시스템인데 예. 이거 성공률이 조금 떨어져서 미국은 이제 이것을 쪼개지기 전에 예. 대기권 밖에서 요격하는 대기권 밖에서 그렇죠. 그것도 가능해요? 이제 GBI라든지 뭐 예. 레이저라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 또 미국이 가지고 있던 과거 어떤 그 탄도미사일 거기다 요격 시스템을 개발해서 우주에서 요격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 완성 단계는 아니고요. 자, 근데 이게 제목이 보면 중열병식 빠지는 이렇게 네.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게 열병식이 당초에 나올 걸로 우리가 예상을 했는데 맞습니다. 안 나온다는 건가요? 지금 이제 안 나올 걸로 다시 또 예상이 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예. 뭐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네. 왜냐하면 이게 누가 봐도 너무나 강하게 지금 미국을 자극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네. 그럼 미국밖에 대상이 없다시피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다탄도 미사일은 예. 지금 전략무기 감축 협정에 의해서 다탄도 미사일 제한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이 10개나 쪼개지는 것을 하니까 미국이 그러면 중국 너희들도 전략무기 감축 협상에 들어와라. 라고 협박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중국이 이번에는 미국을 강하게 자극하는 것을 조금 억제하려고 아마도 이 뚱펑 41은 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군요. 라는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미국에서는 이 둥펑 41에 대항할 만한 이런 다탄도 미사일, 대륙간 탄도 미사일 이런 게 없나요? 있겠죠, ICBM 당연히? 있습니다. 예. 미니트맨 3라고 하는 것인데 네. 사정거리가 한 13,000km 되고요. 13,000km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탄두가 3개로 쪼개집니다. 3개로. 근데 여기는 자, 이 10개로 미사일이군요. 쪼개지는데, 네. 예. 근데 여기는 지금 3개로 쪼개지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것마저도 지금은 이 러시아와 전략무기 감축 협정을 해서 예. 3개 쪼개지는 그거 하지 말자. 아. 그냥 하나 탄두로만 하자. 예.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3개도 접고 하나로만 단일 탄두예요. 단일 탄두로. 예. 그러니까 중국의 이 뚱펑 41은 10개로 쪼개진 데 반해서 미국의 미니트맨 3는 하나니까 탄두가 예. 여객도 쉽고 물론 하나의 위력은 굉장히 크지만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럴 것 같으면 혹시 미국이 러시아와 연합해서 우리도 전략무기 감축 협정에 들어와라 예. 라고 하면 뭐 이 그러네요. 다탄두를 또 접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뚱펑 41을 공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예, 이해가 잘 됩니다. 네. 자, 이제 전략 폭격기 이것도 네. 좀 살펴봐야 될 텐데 네. 흥이라고 그러대요. 네, H자가 그렇습니다. 붙으면 흥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굉음을 낸다 할 때 굉자입니다. 한자로 굉. 이거를 흥이라고 읽는 네, 모양입니다. 그 중국은 예. 그 폭격기는 흥, 그리고 예. 이제 공격기, 예. 지상 공격기는 강, 그리고 전투기는 섬 예. 이렇게 이제 적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H-6K라고 하는 폭격기 이와 비견되는 것이 미국은 이제 이번 그 북한 포격 도발 사태 때 벌벌 북한을 떨게 했던 밤에 B2. 세대가 왔던 예. B2죠. 그런데 이제 B2는 스텔스고 예. 이 H6는 스텔스가 아니에요. 지금 이제 그렇군요. 중국에 한 60대 정도가 있는데 예. 스텔스가 아니고 탑재 무기가 그러면 폭격기는 뭘 탑재하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네요. 여기다가는 핵폭탄으로 전용할 수 있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16발 최대. 그래요. 그리고 벙커버스터. 이걸 싣지 않고 벙커버스터를 실으면 지하 60m까지 관통해서 예. 강화 콘크리트 60m를 관통해서 폭파할 수 있는 벙커버스터 2발. 이걸 예. 탑재할 수 있고 이제 중국의 군사력은 대부분 미국의 항공모함을 공격하는 겁니다. 네. 미국이 항공모함을 가지고 중국을 압박하려고 하면은 그 항공모함을 깨버리면은 미국으로서는 중국을 제어할 수단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항공모함을 공격할 수 있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토마호크, 미국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은 시속 1000km가 안 돼요. 예. 그런데 이
H6에 탑재되는 이 초음속 순항 미사일은 무려 마하 2.5, 그러니까 시속 한 3,000km 이상으로 비행을 하기 때문에 3배 이상 빠르네요. 그래서 아주 요격하기 힘들죠. 예.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항공모함을 공격하겠다. 그리고 이제 이 덩치가 굉장히 큽니다. 예. 날개 길이 60m 넘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한 1만 킬로 이상을 비행을 할 수가 있고 이 H6는 한 4,000km에서 예. 4,500km. 최장 그 정도 그렇습니다. 날아갈 수 있다. 자, 근데 이 벙커 버스터 이번에도 많이 논란이 됐었는데 이제 지하에 뭔가 벙커를 만들고 숨어서 뭔가 작전을 할 수 있는데 거기를 깨기 위한 게 바로 이 벙커 버스터인데 네.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 건지 미국에서 갖고 있는 이 벙커 버스터 한번 영상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죠. 예, 지금 이게 미사일이 이제 벙커 버스터 미사일이 발사가 됐는데 자 이렇게 뚫고 내려가는군요. 네. 방금 나온 이 벙커 버스터를 우리 공군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예. 예, 이건 지금 6m 정도의 강화 콘크리트를 뚫고 들어가는 벙커 버스터인데 네. 이걸 우리 공군도 지금 수십 발을 구입을 했어요. 아, 그래요.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 합동 경멸 화력 시범에 이걸 예. 이제 최초 선보였는데 이제 벙커 버스터 중에서도 방금 나온 벙커 버스터는 6m를 뚫을 수가 있고 네. 이 B2에 탑재되는 벙커 버스터는 60m입니다. 60m. 강화 콘크리트 60m를 예. 방금은 이제 운동 에너지에 의해서 그냥 뚫고 들어가 버리는 건데 이 모업이라고 하는 이 B2용 벙커 버스터는 탄두가 여러 개 있어요. 예. 하나 터져서 하나 뚫고 한 10m 뚫고 다시 또 들어가서 또 한 10m 뚫고 쾅쾅쾅쾅 터지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한 60m 정도 다 깨고 들어가서 다시 제대로 폭발을 해버리는 예. 것이죠. 그러니까 뭐 김정은이 그 어디 뭐 특각 이런 데 숨어 있다고 해서 안심할 일은 아닙니다. 그러네요. 우리나라도 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벙커버스터 미사를 이제 6m짜리. 도입을 했는데 네. 우리나라 것도 영상을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들어봐야겠네요. 자, 이건 우리나라 건가요? 아, 지금 내려가는 게 이제 우리나라 거군요. 네. 이번- 자, 지금 빨간 적국의 네, 이번 표지판을 그 그냥 화력 바로 시범 뚫고 때 들어갔습니다. 공개를 했는데 예. 아우 정말 멋있습니다. 예. 뿌듯하게 좀 느껴지기도 네, 합니다. 네, 예. 네. 우리 군사력이 저 정도 된다. 이런 걸 보여주는 6m면 거니까요. 그 웬만한 건물에 숨어 있는 예. 사람들은 다 잡을 수 있다. 네. 예. 자, 지금 벙커버스터 영상 아주 슬로우 비디오로 지금 보고 계시는데 6m짜리를 뚫고 밑에를 지금 그대로 강화 콘크리트입니다. 제로 그래서 만들어 일반 버려요. 콘크리트 같으면 한 10m 정도 두께를 아, 예. 뚫고 들어가서 폭파시켜버리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자, F-15K 전투기에 장착이 돼요. F-15K에 장착이 네. 돼 있다. 예. 자, 그 다음에 또 살펴볼 게 이제 네. 중국과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예요. 네. 예, 여기에는 보니까 중국에는 아까 젠이라고 젠. 표현했다고 그랬죠. 전투기니까 젠. 예, 선멸하다 할 때 그 섬자를 젠으로 중국어로 읽어서. 젠으로 하죠. 예. 그래서 이 젠 20과 미국의 F-22가 이제 비교가 될 만한데 예. 이 F-22는 미사일이 6발이 들어가요. 네. 근데 젠 20은 미사일이 8발 들어갑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덩치가 이게 훨씬 커요. 예. 그런데 이제 꼬리를 보면 네. 여기 이제 여기가 이제 버너가 불이 나오는 곳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여기가 동그랗게 돼 있어요. 예. 이걸 봐서 좀 스텔스 성능은 이 젠20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데 8발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장 능력은 이 젠20이 좀 더 좋지 않을까. 뭐 그런 판단을 좀 해보는데 예. 이게 지금 개발 중이고 아직 확실하게 지금 비행은 다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고개 비행까지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지금 등장을 할지 안 할지는 확실하게 판단할 수 없고 한국에서 나온 저희 홍보 영상인데 네. 지금 보이시는 게 바로 젠을 홍보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지금은 저건 이제 젠 10입니다. 젠 10이요. 방금 지금 나온 게 KJ 2000 조기 경보 통제기고 예. 뭐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그 열병시간 당일날 우리 채널A에 그 열병시간 그 시간에 채널A에 출연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거잖아요. 실황 중계를 제가 할 예. 거예요. 아, 재밌겠네요. 그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뭐 보면서 바로바로 제가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사실 그 무기 중에 사실 제일 겁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항공모함과 네. 핵이잖아요. 네. 중국과 미국이 항공모함 차이 그리고 핵의 보유는 어떻게 다른지 그것도 네. 정리를 좀 해주시죠. 항공모함은 이제 미국은 니미츠급이라고 해서 예. 항공모함 10대를 가지고 있고 내년에는 이제 포드급이라고 해서 한 대가 추가돼서 내년에는 11대가 되는데 지금은 10대예요. 그런데 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랴오닝이라고 하는 항공모함 한 척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과거에 소련이 만들었던 바리아그라는 항공모함이 소련이 망하면서 소련이 더 이상 이제 러시아가 항공모함을 운용할 그게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중국이 이걸 폐품으로 수입해 가서 그래요? 그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전투기 같은 항공기가 한 40대 탑재가 되고 이 니미츠 항공모함에는 전투기뿐만 아니고 이제 이 어떤 그 각종 지원기에서 항공기가 한 90대 정도 예. 탑재가 되는 그런 대형 항공모함인데 중국은 그러면 지금은 항공모함 한 대, 미국 항공모함 10대, 그러면 내년에는 미국 항공모함 12대. 그러나 중국은 지금 현재 바로 상해와
대련해서 항공모함을 건조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10년 후쯤 되면 재래식 즉 디젤로 움직이는 항공모함 8만 톤짜리 한 2척 더. 예. 그리고 핵 원자력으로 미국 항공모함들 다 원자력 항공모함 그렇죠. 아닙니까? 예. 그래서 중국도 원자력으로 움직이는 거 한 2척 해서 2020년대 후반 10년 후에는 총 5척의 항공모함이 운영이 될 것이다. 예. 그것은 뭐 예상이 아니고 확정 사항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잠수함에서 제일 무서웠던 게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북한의 도발 과정에서 드러났던 그 잠수함이 있었잖아요. 근데 네. 잠수함에서 이 탄도미사일이 발사되는데 이걸 SLBM이라고 하잖아요. 네.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이다 이런 뜻인데. 서브마린 런처드 발라스틱 미사일. 예. 저도 그래서- 알았는데 얘기 안 했어요. 아, 그렇죠. 예. 자, 근데 이게 어떻게 다른지 이것도 좀 궁금한 사안인데요. 근데 중국이 이번에 JL2라고 하는 신무기를 만들었어요. 예. 원래는 그냥 JL1이었는데 이번에 2를 만들어서 아마 이번에 이걸 공개가 될 건데 아,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뚱펑 41보다는 이게 더 무서울 겁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번에 어디서 날라올지 모르니까. 이번에 북한 잠수함 50척 풀렸다고 하니까 우리가 화들짝 놀랐지 예. 않습니까? 어디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그럼 그 JL2가 사정거리 8,000km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LA 앞에서 워싱턴을 향해 쏠 수도 있고 하와이 근해에서 LA를 향해 쏠 수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게 지금 제일 무서운데 여기도 물론 다탄두 미사일이에요. 다탄두다 이거. 예, 그래서 이것도 역시 10발로 쪼개진 다탄두고 각각 90킬로톤. 예. 90킬로톤이면은 그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한 5배 정도 되는 위력이니까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런데 미국은 정말 그 사상 최강의 이 SLBM을 가지고 있어요. 트라이던트 2라고 하는데 사정거리가 11,300km. 그리고 이건 또 8발로 쪼개지는데 예. 각각 475킬로톤. 미국의 오하이오라고 하는 잠수함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이것을 24발을 탑재합니다. 24발. 거죠. 예. 거의 이게 24발이 다 나가서 떨어지면은 쑥대밭이 되겠네요. 그럼 뭐 모든 나라가 목표되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거죠. 아, 그래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핵무기를 좀 살펴봐야 될 텐데, 네. 핵무기도 중국도 상당히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하고 격차가 좀 있습니까? 상당한 격차가 있죠. 아, 그래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원래는 10,000발이 넘게 있었습니다. 10,000발이요? 예. 그러나 러시아와 지금 이제 핵무기 감축 협정해서 계속 감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은 핵무기가 7,260기가 있습니다. 7,000, 네. 와. 중국은 아직 260기. 그래요? 네. 이게 지금, 거의 30배 가깝게 차이가 나네요. 그래서 아마도 아까 뚱펑 41을 공개하지 않을 개연성이 큰 것이 너무 강해 보이면 네. 미국과 러시아가 중국도 핵무기, 전략무기 감축 협상에 들어와라 라고 하면 여기 260에서 스톱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감축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은 여기서 스톱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예. 앞으로 그래도 한 2, 3천 발까지는 가야 되는데 아마도 그 정도 목표는 하고 있을 텐데 그래서 지금 뭔가 아직도 좀 은인자중하는 그런 게 있지 않느냐라고 예. 판단이 되고 그러면 이제 전쟁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상대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정찰 위성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정찰 네. 위성이 미국은 KH-14, KH-15라는 게 있는데 뭐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미국이 신문을 그 테러 분자가 신문을 못 보는 것까지 다 이렇게 보는 게 있는데 그거 조금 그 과장이고요. 예. KH-15가 해상도 1cm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상도가 1cm라는 건 1cm를 어떤 의미인가요? 하나의 픽셀로 보는 것이죠. 아, 1cm를? 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정확한 그러니까 이제 뭐 박정훈 앵커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죠. 저 예. 사람이 박정훈인가 천상철인가 알 수 있는 그건 것이죠. 천장을 이렇게 봐야지 확인되는 거 아닌가요? 위쪽을 바라보고 있어야지? 그래도 뭐 뒤통수나 뭐 이 정도 예.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천상철 앵커하고. 예. 그러니까 그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중국은 지금 이제 한 해상도 한 15cm급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예. 중국도 물론 이 정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지만 아직은 미국보다 이런 정찰 위성 수준에 있어서 한 20년 정도는 좀 뒤져 있지 뒤져 않느냐.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궁금한 게,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시청자분들도 쭉 미국과 중국의 전략 무기들, 핵심 무기들을 쭉 지금 설명을 들으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대충, 이게 중국과 미국이 만약에 붙으면 네. 누가 이길지 아마 생각을 어느 정도 하고 계실 텐데, 실제로 그렇게 미국이 더 강할까요? 미국을 제외하고 세계 랭킹 2위에서부터 세계 랭킹 2위가 한 러시아 정도 됩니다. 러시아와 나머지 우리가 12위 정도 되니까 예. 12위 정도를 다 합치고 미국하고 붙어도 미국이 이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그리고- 러시아가 중국보다 세고, 그렇죠. 예. 그리고 중국이 그러나 지금은 그 군사비를 내년도 군사비가 167조 원이에요. 예. 우리나라 미국- 돈으로. 네, 미국은 한 650조 원 되고. 예. 그런데 그 군사비 늘어나는 것이 굉장히 폭이 큽니다. 그래서 이 추세로 미국은 계속 답보 상태고
중국이 이 추세로 계속 확장을 한다면 네. 한 3, 40년 후는 미국을 따라잡지 않을까. 그래요? 그러다 미국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예. 그러니까 미국이 만약에 가만히 있다면 3, 40년 후면 좀 역전될 가능성이 역전이 있다.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 자, 박성원 논설위원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열병식을 9월 3일 날 이제 관람을 할 거란 말이에요. 천안문에서. 네. 근데 표정이 어떻게 지을지 이제 그걸 갖고 관심이 많아요. 이거 막 무기들 보고 야 대단하다 이렇게 좋아하고 반가워하는 모습을 지을 수는 없을 텐데 이 중국이 점점 군사 대국이 되고 있는 것 우리가 마냥 반가워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박 대통령은 저는 결론적으로 가장 자연스럽게 임하는 것이 좋다라고 예. 보는 것이 중국은 물론 이번 전승절 70주년의 의미를 일제의 항일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동북아시아의 유력한 어떤 패권국으로서 더 나아가서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겨누는 G2로서의 위용을 과시하고 싶어 할 것이 분명합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참석하는 의미는 어떤 우리가 일제로부터 독립을 거저 얻은 것이 아니라 같은 항일에 해서 어떤 승리했다라고 하는 의미, 더 나아가서 중국의 의도와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동북아에서 한중일이 어떤 공동의 평화를 모색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한국이 중요한 우리의 과거 같은 약소국이 아니라 중요한 중재자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예. 하는 의지의 표명이자 북한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으로서의 중국에 또 주문하는 이런 의미가 우리에겐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중국이 펼치는 위용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참석해서 시큰둥한 표정으로 박수 안 치고 혼자 있을 수는 없겠지만 예. 그렇다 해서 우리가 같이 대단하군요라고 박수를 칠 수도 없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외교 관례에 준해서 그 자리에서 그러한 의미를 같이 담아주면서 이렇게 중국이 하는데 그냥 딸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 우리의 주권국으로서 적극적인 우리가 외교적 역할을 할수 주권국으로서의 우리의 의지를 당당한 자연스럽게 모습을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여줘야 된다. 예. 예, 좋은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천상철 차장. 네. 자, 이번에 그럼 열병식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 중국에서도 항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있고 초점을 좀 둔다면서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 항일을 우리들은 이제 광복절을 8월 15일로 하지 않습니까? 예. 중국은 왜 9월 2일일까?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항복 문서를 받은 날, 대만 같은 경우도 같이 9월 이제 3일을 이 전승절로 기념하고 있고 대만은 3일 동안 연휴까지 휴일을 정할 정도로 굉장히 크게 기념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어쨌든 일본을 대상으로 전승 기념일이기 때문에 이번에 과거에 전쟁에 참여했던 노병들도 참석을 합니다. 그래요? 100세가 넘는 분도 나오시고 평균 연령 90대가 넘는 분들이 나와서 이 열병식에 참여를 할 정도로 항일의 이미지를 아주 깊이 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일본 입장에서는 오고 싶지 않은 행사였는데 잘됐다 해서 이번에 안 오게 되는 거죠. 예. 열병식을 구경하기 싫으니까. 네, 그 정도로 민감하게 일본은 반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이 군사적으로 당시에 2차 대전에서 패한 그런 것들을 여러 나라, 당시에 이제 일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여러 나라들이 이제 기념하는 그런 행사일 수밖에 없는데 일본은 이럴 때 반성을 해야겠죠. 우리가 왜 그런 침략을 했을지 국가적으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리고 일본은 그래야 또 다른 나라들도 존중하고 존경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신규 대표님. 네. 근데 지금 일본 자위대가 새로운 항공모함을 공개를 했는데 네. 자, 이 항공모함에 무슨 2차 대전과 연결되는 고리가 있기 때문에 또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얘기인지 정리해 주시죠. 8월 27일 날 진술을 한 일본의 네 번째 항공모함 스타일의 지금 군함인데요. 예. 이름이 카가라는 예. 이름이에요. 이 카가라는 이름이 뭐냐면 여기는 이제 헬기를 14대를 탑재할 수 있는데 헬기 외에도 수직 이착륙 전투기 F-35B를 탑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 일본이 F-35를 만드는 로키드 마틴에다가 어떤 구매 의뢰도 했을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자, 그런데 왜 이 카가가 지금 문제가 되냐면, 예. 지금 중국과 여러 가지 좀 갈등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932년도에 이 카가라는 이름을 가진 항공모함이 중국의 상해 앞바다에 가서 상해 사변을 일으켰습니다. 그랬군요. 상해를 완전 폭격을 했죠. 예. 그리고 1939년에 중일 전쟁의 시초가 되는 첫 전투에서 또 카가가 참전해서 중국을 완전 박살을 내버렸어요. 중국으로서 굉장히 마음 아픈 어떤 그런 상황이죠. 또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 카가라는 항공모함이 다시 1941년도에는 진주만 공격이 선봉이 됐습니다. 진주만을. 그렇습니다. 예. 진주만 공격이 선봉이 되어서 이제 항공모함이기 때문에 여기에 제로센 전투기를 다량 탑재를 하고 진주만을 폭격을 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그 이듬해 1942년도에
미드웨이 해전을 합니다. 42년 6월 달에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국이 승리를 하면서 태평양 전쟁의 승기를 이제 잡아가는데요. 그때 뭐 희류, 또 그 소류, 카가 이런 항공모함들이 미국의 어떤 전투기의 폭격을 받고 침몰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카가가 가장 많은 폭탄을 맞고 가장 비참하게 침몰을 한 그랬군요. 항공모함이 바로 카가였어요. 예. 그런데 일본으로서 상당히 아픈 기억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카가를 가장 멋진 모습으로 다시 부활을 시킨 거죠. 예. 그것은 뭐냐면 제가 판단할 때는 이를 악물었다. 네. 미국 우리를 그렇게 비참하게 침몰시켰지. 이를 악물었다. 중국 너희들 우리 이 카가한테 박살이 났지. 다시 한번 박살을 내고 싶다. 예. 하는 그런 모습이 21세기에 다시 재현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아니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군요. 지금 화면에 보면은 카가가 새롭게 태어나는 모습, 그 일본에서 주요 인사들이 가서 저 장면을 지켜보는 모습인데, 박성훈 논설위원. 네. 결국엔 군국주의 부활, 네. 저런 움직임과 무관치 않다, 이렇게 볼 네.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최근에 이제 일본의 그 우경화 강화 속에서 아베 정권이 지금 전쟁 가능 법안, 이른바 그 일본이 그 세계 어디든 가서 파병을 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법안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예. 그 자국에서 12만 명이 어제 안보 관련 법제에 반대하는 시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그 아베 정권의 집요한 의지, 우경화 의지,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과거 공격적이고 압도했던 그러한 그 우위를 놓치지 않겠다. 이런 것을 중국의 팽창 속에서 분명히 의지를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중일 이 상당한 그 안보 경랑 속에서 우리의 어떤 안보에 대한 어떤 준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사하는데 뭐 큰 예. 그러한 공격적 행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동현 차장. 네. 근데 일본 언론이 또 도발을 했던데, 이번에도 산케이 신문입니다. 뭐 극우지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이번 칼럼은 좀 내용이 심해도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칼럼 내용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일단 제목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중 양다리 외교는 한국이 끊을 수 없는 민족의 나쁜 유산이다. 유산이다. 이 제목만 봐도 어떤 내용일지 좀 짐작이 되실 겁니다. 예. 이 명성황후를 좀 낮춰서 부르는 말이죠. 민비는 사대주의 도착으로 암살됐다. 예. 박근혜 대통령까지도 민비처럼 무질서한 사대주의 외교를 펼치고 있다. 여기서 멈추지 심하네요, 않았어요. 정말. 예. 이 박정희 대통령 역시 이 사대주의라는 민족의 나쁜 유산을 필두로 개혁을 모색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 과거에 있었던 한국의 모든 역사가 예. 사대주의로 인해서 출발을 했고 한민족의 잘못된 그런 사고방식이 너희들을 그렇게 망쳤다. 이런 역사적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정말 왜곡되고 편협하고 일본 극우주의 시각만을 담아낸 일방적인 주장을 엉터리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예. 뭐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열병식 가는 게 일본 모습에 이렇게 눈에 좋게 보일 수 없다는 거 뭐 알긴 알겠지만, 이렇게까지 막말을 쏟아낸다는 거, 더군다나 많은 독자를 가진 신문이 이렇게 한다는 거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데, 여성원 변호사님. 네. 어떻습니까? 지금 아베 총리의 가장 최우선 목표가 아까 박성원 논설위원 말씀대로 그 해외의 자유대를 파견하는 게 지금 아베의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예. 그러려다 보면은 전쟁을 하려면 상대방 나라가 나쁘다. 그거 열등하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나라를 침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국수주의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수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은 훌륭하고 다른 나라는 열등하고 흠결이 많은 나라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일본으로서는 가장 만만한 상대가 한국이거든요. 한국을 폄하하는 게 결국 아베 총리의 어떤 자위대 해외 파견 목표를 이루는 데 가장 적합하다. 예. 그래서 한국 때리기에 나선 거죠. 근데 산케이 신문이 아까 우리 앵커께서 독자가 많다고 하셨는데, 산케이 신문은 별로 그렇게 독자가 많지 않은 예. 그냥 국어로 소문난 신문입니다. 그래서 이 산케이가 결국 아베의 편들기, 아베의 어떤 그 자위대 해외 파견의 어떤 그 바탕을 이루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보면은 이 사대주의라는 표현은요, 일본이 그 제국주의, 우리 한반도를 무단 강점했을 그 제국주의 통치 시절에 바로 한국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한국의 식민지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한국과 기존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폄하하는 용어로 썼던 게 바로 이 사대주의입니다.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산케이가 표현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이 어떤 민비, 우리로 명성황후를 이렇게 낮춰 부르면서 민비의 외교 탓이다 라고 돌리는 것은 엄청난 역사 왜곡이고, 한반도를 무단 강점한
강압 지배한 그 시초가 됐던 러일 전쟁을 바로 정당화하는 의미에서 얼마 전에 예. 아베 총리가 종전 70주년 담화에서 그 러일 전쟁을 굉장히 정당화하면서 한반도에 대한 그 침략과 식민 지배를 그 어떤 그 정당화하는 이런 논리를 썼는데 예. 바로 그런 것이 이 극우들의 일본 그 우파들의 이 논리에 배어 있음을 바로 이 상케이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상철 차장. 네. 오늘 윤상현 정부 특보가 논평을 냈는데 뭐 핵심을 찌르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우물 안에 갇힌 속 좁은 일본 언론인의 고의 사고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설린 우호관계를 흔들고 파탄낼 수 있다고 자만하는 게 사이비 언론 DNA 복균자들의 치명적인 한계다. 쓰레기 칼럼 한 편을 두고 이웃이 다툰다면 그것은 그 쓰레기를 투척한 자의 구린내 나는 의도에 끌려가는 것뿐이다. 윤상현 정부 특보가 이렇게 얘기했고 또 새누리당 공식 논평을 통해서도 이번 뻔뻔한 일본 극우주의의 극우 신문의 발언에 아연 실색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하겠다. 예.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자, 이동희 차장. 네. 이 산케이 신문이 이게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한 게 이번만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한 가토지국장 검찰의 소환까지 돼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뭐 소식이 좀 없었어요. 시청자분들께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공판이 계속해서 진행이 됐고요. 8월 17일까지 모두 9차례 재판이 진행이 됐습니다. 작년 8월에 기소된 이후에 출국 금지가 돼서 일본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올해 4월달 이 법무부가 요청을 해서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게 출국 금지를 풀어줬습니다. 그런데 돌아간 다음날 바로 아베 총리를 만나서 서로 덕담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여서 우리를 또 한 번 실망시켰고요. 다만 이 재판 과정에서 이 법원에서는 이 가토 지국장의 칼럼은 허위 사실이었다라는 예. 점을 분명히 다짐을 받아둔 상태입니다. 아, 그렇군요. 다만 이 가토 전 지국장 쪽에서는 고의성이 없었다, 공익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국내 언론 관련법의 방패막이를 이용해서 이 혐의를 벗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을 뿐이지만 예. 어쨌든 양쪽 모두 법원이나 검찰이나 그리고 가토 전 지국장 양쪽 모두 그 칼럼 자체가 허위 사실에 기반한 내용이다라는 점은 어쨌든 3자 모두가 짚고 넘어간 상황입니다. 예. 제가 이제 지금 이 보도를 보니까 사실 막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럼요. 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다 분노하셨을 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뉴스 탑10에 조금 제안을 드리자면, 예.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포천 승진 훈련장에서 화력 시범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 일주 전에 일본 자위대도 후지산에서 화력 시범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일본은 해마다 그 화력 시범을 하고 우리는 2, 3년에 한 번씩 화력 시범을 하는데요. 그 화력 시범을 할 때의 그 일본 자위대의 어떤 그 참가 무기들도 있고 그 훈련의 상태가 또 있습니다. 정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그 일본 자위대의 그 형편없는 상태를 예. 한번 보여주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기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탑텐에서 예. 그 영상을 좀 구할 수가 있다면 예. 정말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들하고 우리 이 군의 압도적으로 정연한 이 모습과 좀 비교를 해줘서 정말 우리 자긍심을 한번 그리고 일본 통렬하게 한번 비웃어주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때만 되면 계속되는 반복되는 일본의 망언, 이 반성 없는 일본의 우익의 모습을 보면서 일본도 정말 한계가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